그녀는 남편이 아닌 불륜 상대의 아이를 품고 있었다. 그 사실을 숨긴 채 당신 아이예요 라며 미소 지었다. 남편의 눈을 보며 거짓을 말한 그날, 그녀는 자신의 인생뿐 아니라 한 남자의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시작 버튼을 누른 것이었다. 사랑도 아니었다. 실수도 아니었다. 그녀는 치밀하게 계산했고 완벽하게 위장했으며 절대로 들키지 않을 거라 믿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 가려진 진실은 곧 지옥의 문을 열게 된다. 나는 모든 증거를 모아왔다. 사진, 녹음, 이메일, 제보 그리고 오늘 고요한 미소로 그 심판의 무대를 준비했다. 서울 강남 장인댁 거실, 모두가 임신을 축하하며 웃고 있었지만 그날 나는 그녀의 인생을 끝내러 갔다. 결말은 여러분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셨나요?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방탐정의 이중 파일과 함께 더 놀랍고 흥미로운 이야기 속으로 떠나봐요. 서울 강남에 있는 장인댁 거실. 유리는 임신 소식을 전하러 미리 도착해 있었다. 나는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겼다는 핑계를 대고 일부러 늦게 도착하겠다고 연락을 넣었다. 사실은 오늘 모든 걸 끝낼 작정이었다. 장모는 반가운 듯 미소 지으며 말했다. 유리야, 축하해. 정말 잘 됐구나. 장인도 흐뭇한 얼굴로 말했다. 손주 얼굴 얼른 보고 싶구나. 그날 분위기는 화기애애했고 유리는 평소보다 더 밝게 웃고 있었다. 이 집안과 어울리는 며느리 역할을 그녀는 정말 완벽하게 해내고 있었다. 고급스러운 외모, 깔끔한 말투, 세련된 옷차림까지. 누가 봐도 남부럽지 않은 결혼이었다. 나는 대기업 무역본부 과장 김태준, 장인은 오래된 부동산 자산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올리는 사람이었다. 겉보기엔 모든 게 완벽했다. 그러나 오늘 그 환상은 산산이 부서질 것이다. 나는 김태준이라는 이름으로 마지막 선택을 하기로 했다. 현관 초인종이 울리자 장인이 자리에서 일어나 문 쪽으로 향했다. 잠시 후 돌아온 그의 표정에는 어딘가 어색한 기색이 감돌았고 유리를 향해 말했다. 유리야, 김서방이 왔는데 뭔가 이상하구나. 유리는 고개를 돌려 나를 보았다. 내 손에 들린 두꺼운 봉투를 보자 그녀의 몸이 굳는 게 느껴졌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거실로 들어가 테이블 앞에 앉았다. 봉투를 조용히 열고 안에 든 서류를 꺼냈다. 나는 봉투를 조용히 열어 안에 든 사진들을 하나씩 꺼냈다. 순간 테이블 위에 조용히 펼쳐진 몇 장의 사진이 모두의 시선을 붙잡았다. 그 속에는 유리와 한 남자가 모텔로 들어가는 모습, 차량 안에서 서로 기대어 있는 장면, 강남의 레스토랑에서 마주 앉아 식사하는 모습까지 시간 순서대로 또렷하게 담겨 있었다. 유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장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이게 뭐냐? 나는 담담하게 말했다. 서유리 씨의 외도 증거입니다. 문자, 통화 기록, 지인들의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결혼 전부터 이어진 관계였습니다. 장모는 손으로 입을 막았고 장인은 얼굴이 붉게 상기된 채 유리를 바라보았다. 유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이건 그런 게 아니야. 이런 건 조작임에 분명해. 합성 같은 거잖아. 사진 한 장을 움켜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다. 나 아니야. 이건 진짜 아니야. 그러나 사진 속 인물은 누가 봐도 그녀였다. 각도, 표정, 옷차림까지. 변명의 여지가 없었다. 그녀는 처음엔 침착한 척했다. 사진을 본 순간에도 억지로 눈을 피하며 부정하려 애썼다. 그러나 하나둘 꺼내지는 증거들, 시간 순으로 정리된 사진, 통화 기록, 그리고 음성 녹취까지. 점점 그녀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손끝은 떨리기 시작했다. 그 완벽했던 가면이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한 것이다. 나는 냉소적으로 웃으며 물었다. 그럼 이것도 조작일까? 나는 준비해 온 녹음기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재생 버튼을 눌렀다. 남편 말이야. 어떻게 생각해?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돈 많으니까 뭐 편하긴 하지. 근데 솔직히 말하면 난 내가 더. 유리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애 생기면 그냥 남편 애라고 우기자. 어차피 그 사람은 의심도 안 할 거야.
거실 전체에 울려 퍼진 목소리들. 장인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고 장모는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다. 유리야, 이게 사실이냐? 장인은 목소리를 낮게 깔며 물었다. 분노보다는 충격에 가까운 떨림이 느껴졌다. 장모는 얼어붙은 듯 딸의 얼굴을 바라보다 고개를 천천히 돌렸다. 나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이건 거의 결혼 사기나 다름없습니다. 차분한 어조였지만 그 속엔 분노가 짙게 배어 있었다. 결혼 전부터 불륜을 이어왔고 아이까지 속이려 했습니다.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뱃속 아이도 제 아이는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유리는 숨이 멎은 듯 얼어붙었고 마침내 떨리는 입술을 열었다. 아니야, 당신 아이야. 나는 준비해둔 서류를 꺼내 조용히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다. DNA 검사 결과가 곧 나올 겁니다. 이미 변호사와 상담은 끝났습니다. 장인은 머리를 감싸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고 장모는 무너지듯 바닥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다. 태준 씨, 정말 죄송합니다. 장인은 깊이 허리를 숙였다. 우리 딸이 이런 일을 저지를 줄은. 나는 유리를 바라봤다. 한때 다정했던 아내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눈앞에 있는 건 내 인생을 무너뜨린 냉혹한 거짓뿐이었다. 태준 씨, 제발 이야기 좀 들어줘. 유리는 내 발목을 붙잡고 애원했지만 나는 그런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감정은 없었다. 이제 너와는 더 이상 할 말 없어. 나는 손목을 뿌리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자세한 이야기는 변호사를 통해 전달하겠습니다. 그 순간 내 머릿속 어딘가가 조용히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마치 오래된 벽이 금이 가듯 마음속 마지막 기대가 무너져 내렸다. 일주일 후 내가 선임한 변호사 사무실에서 정식 합의 미팅이 열렸다. 나와 변호사 유리의 부모가 마주 앉았고 유리는 구석에 앉아 말없이 초조한 눈빛만 흘렸다. 방 안엔 시계 초침 소리만이 무겁게 울렸다. 변호사가 입을 열었다. 요청 위자료는 5억 원입니다. 장인은 곧 고개를 깊이 숙이며 말했다. 김태준 씨, 정말 송구합니다. 당당하던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남은 건 자식을 대신해 사죄 하는 초라한 아버지였다. 장모도 조용히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었다. 위자료는 저희가 어떻게든 마련하겠습니다. 장인은 절박한 목소리로 덧붙였다. 나는 손을 들어 조용히 말을 막았다. 부모님이 대신 갚는 건 받지 않겠습니다. 그 말에 장인은 당황해 고개를 들었고 유리도 놀란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위자료는 서유리 씨가 직접 일해서 갚아야 합니다. 본인이 책임지고 반성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장모가 조심스레 말을 꺼내려 하자 나는 차분히 시선을 맞췄다. 급여, 명세서와 원천징수 영수증 모두 확인하겠습니다. 변호사도 서류를 꺼내며 말했다. 모든 조건은 부모님의 경제적 지원 없이 진행됩니다. 나는 유리를 바라봤다. 차가운 눈빛이었다. 유리는 몸을 굳히며 고개를 돌렸다. 가족 간 돈거래는 흐지부지 되기 쉽습니다. 그녀도 부모님이 대신 갚아줄 거라 믿고 있었겠죠. 그 말에 유리는 움찔했고 나는 이어 말했다. 그래서 본인이 직접 책임지는 방식으로 갑니다. 진심으로 반성해야 하니까요. 잠시 침묵이 흘렀고 장인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그럼 저희가 먼저 위자료를 지불하고 유리가 매달 상환하는 방식은 어떻겠습니까? 공증된 채권문서도 준비하겠습니다. 장모도 다급히 덧붙였다. 이자까지 포함해서 확실히 갚게 하겠습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그 순간 유리는 나의 단호함에 숨을 삼켰다. 가족이 개입하면 결국 봐주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녀가 진심으로 반성하기 전까지 저는 어떤 도움도 허락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가 조용히 정리하듯 말했다. 부모님의 대납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유리는 말이 없었다. 전업주부였던 그녀에겐 수입이 없었고 이제는 취업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다. 현실의 무게가 서서히 그녀를 짓누르기 시작한 것이다. 나 일해본 적도 없는데 유리는 거의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면 되겠네요. 나는 냉정한 어조로 말했다. 당신이 저지른 일의 무게를 몸으로 느껴야 할 시간입니다. 장인은 다시 고개를 숙였다. 그의 어깨는 눈에 띄게 작아 보였다. 하지만 내 입장은 변함없었다. 진짜로 반성할 때까지 그 누구도 그녀를 도와선 안 됩니다. 방 안은 다시 정적에 잠겼고
오랜 침묵 끝에 장인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김태준 씨 말씀이 맞습니다. 가족끼리는 봐주는 마음이 쉽게 생기죠. 장모도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로 반성할 때까지 우리도 단단히 마음먹겠습니다. 그 말에 유리는 부모를 바라보았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자신을 감싸주던 두 사람의 태도가 순식간에 돌아섰다는 걸 느낀 듯했다. 그녀의 눈동자엔 혼란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잠시 후 나는 입을 열었다. 시간은 걸리겠지만 서유리 씨가 스스로 벌어서 매달 위자료를 갚아 나가는 것. 그게 진정한 반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자 장인이 무언가 떠오른 듯 말했다. 아, 김태준 씨. 제 지인 중에 중소공장을 운영하는 분이 계십니다. 거기서 유리를 일하게 하면 급여에서 위자료를 바로 공제할 수 있을 겁니다. 장모의 눈빛도 달라졌다. 그럼 매달 확실히 지급되겠네요. 도망칠 일도 없고요. 나는 잠시 말을 아꼈다. 유리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말했다. 잠깐만 그런 얘긴 들은 적 없어. 나는 조용히 중얼였다. 꽤 현실적인 방법이네요. 장인은 기대에 찬 목소리로 덧붙였다. 공장 장관은 오래된 사이입니다. 사정 설명하면 도와주실 거예요. 기숙사도 있어서 생활비 제외하고는 급여 전부를 위자료에 쓸 수 있을 겁니다. 장모도 조심스럽게 덧붙였다. 그럼 빠른 시일 내에 완납도 가능하겠네요. 그 순간 유리는 벌떡 일어나 내 앞에 섰다. 그건 절대 안 돼. 잘못했어. 정말 미안해. 그녀는 무릎을 꿇고 나를 향해 간절히 애원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당신이야. 그건 진심이었어. 실수였고 다시는 안 그럴게. 뱃속 아이도 정말 당신 아이일 거야. 우리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수는 없을까? 눈물을 흘리며 말하는 그녀의 얼굴엔 두려움과 후회, 그리고 마지막 기대가 엉켜 있었다. 하지만 내 감정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 나는 그저 차갑게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태준 씨, 제발. 유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부르자. 나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테이블 위 사진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넌 나를 선택한 이유가 연봉이 높고 집안이 탄탄해서였잖아. 내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유리는 숨을 삼켰고 나는 두 번째 녹음기를 꺼내 재생했다. 남편이랑 왜 결혼했어? 남자의 목소리. 연봉도 높고 집도 부자니까. 장래가 보장되잖아. 전업주부 하면서 여유롭게 살다가 애 키우는 건 도우미 쓰면 되지. 조용히만 있으면 내가 낳은 애인지 아무도 모르잖아. 녹음이 끝나자 방 안엔 깊은 침묵이 흘렀다. 장인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장모는 떨리는 눈으로 유리를 바라보았다. 유리야, 정말 그런 생각으로 결혼한 거니? 장인은 고개를 감싸며 탄식했다. 태준 씨를 그렇게까지. 나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봤다. 그녀가 말했던 사랑도 흘렸던 눈물도 이제 와선 모두 계산된 도구처럼 느껴졌다. 녹음만 들어도 난 그냥 ATM이었구나. 유리는 급히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그건 농담이었어. 진심은 아니야. 나는 정말 사랑했어. 나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농담으로 바람을 피우고 내 아이인 척 속이자고 했다고? 유리는 말문이 막혔다. 그 어떤 변명도 이제는 의미가 없었다. 그때 변호사가 서류를 꺼내며 조용히 말했다. 이혼 서류와 위자료 지급 계획서를 준비하겠습니다. 이혼에 동의하시죠? 유리는 더는 저항할 힘조차 없었다. 네. 거의 속삭이듯 고개를 끄덕였다. 이혼 서류엔 이미 내 서명과 도장이 찍혀 있었고 유리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어 자신의 이름을 적었다. 이어서 5천만 원 위자료 연납 계약서에도 서명했다. 이것으로 정말 모든 게 끝이었다. 짐은 나중에 직접 챙겨가세요. 나는 무표정한 얼굴로 말했다. 변호사가 입회할 겁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조심스레 물었다. 경수 씨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잠시 시선을 멈췄다. 작은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그쪽도 마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겁니다. 증거는 충분하니까요. 유리는 소름이 돋은 듯 몸을 떨었다. 내 눈엔 경수를 향한 분노가 담겨 있었다. 대가라니 무슨 일을 하시려고요? 유리가 두려움에 찬 목소리로 묻자 나는 조용히 일어나 말했다. 그건 그 사람과 내가 해결할 일이지.
너랑은 상관없어. 변호사가 덧붙였다. 상대 남성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진행 중입니다. 유리는 고개를 떨궜다. 경수를 걱정하는 듯 했지만 나의 치밀함을 아는 그녀는 그 또한 쉽게 넘어가지 않을 거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경수 씨랑 연락해도 돼요? 안 된다. 장인이 단호하게 잘라 말했다. 앞으로 그와의 접촉은 전면 금지다. 어기면 우리와의 인연도 끊겠다. 그는 유리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조용히 말했다. 유리야, 이제 집으로 가자. 장모도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숙였다. 태준 씨 정말 죄송합니다. 부모님의 거듭된 사죄 속에 유리는 실려가듯 조용히 따라 나섰다. 차 안에서 유리는 창밖만 바라보았다. 그제야 그녀는 모든 걸 잃었음을 뼈저리게 실감하고 있었다. 며칠 후 유리의 휴대폰에 경수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너네 남편한테 연락 왔어. 짧은 문장이었지만 유리는 손이 떨릴 정도로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급히 전화를 걸었다. 뭐? 태준이한테. 경수 씨, 무슨 연락이었어요? 경수는 혼란스러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변호사 쪽이더라. 무슨 사토 법률사무소. 증거가 있으니 만나서 이야기하자는데 나 진짜 아무 잘못도 안 했거든? 혹시 나 뭐 말한 거 있어? 아니, 난 그냥 사진 같은 거 찍혔던 것 같아서. 사진. 헐, 진짜야? 어떤 사진인데? 호텔 들어가는 장면이나 차 안에서 그런 젠장. 경수는 당황한 듯 계속 중얼거렸다. 며칠 후 또다시 연락이 왔다. 이번엔 분노에 찬 문자였다. 장난하냐? 너 태준한테 제대로 말 좀 해. 나만 나쁜 놈 만들고 있잖아. 해결해. 유리는 곧바로 경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 생긴 거야? 위자료가 5천만 원이래. 말이 돼? 경수의 목소리는 격앙되어 있었다. 알바로 한 달에 150만 원 벌기도 빠듯한데 무슨 수로 그 돈을 내? 유리는 숨을 삼키며 중얼거렸다. 그 금액 나도 같아. 뭐? 너도 5천이야? 야, 내 남편 돈 많잖아. 왜 나까지 끌어들여? 경수는 더 이상 감정을 억누르지 않았다. 내가 제대로 정리만 했으면 됐잖아. 이 모든 일 시작은 너였어. 하지만 경수 씨도 책임이 있잖아. 책임? 난 미혼이야. 결혼하고도 바람핀 쪽은 너지. 나한테 들이대한 건 너였잖아. 경수의 말은 날카로웠고 유리는 그 한마디 한마디에 몸을 떨었다. 언젠가 다정했던 그의 눈빛은 사라지고 지금은 분노와 냉소만이 남아있었다. 생각해보면 경수와의 관계는 처음부터 비뚤어져 있었다. 그는 대학 시절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다. 졸업 후에도 직장을 구하지 못해 알바를 전전하며 불안한 생활을 이어갔다. 수입은 적었고 결혼 상대론 부족했다. 하지만 그는 유리에게 감정을 키워갔다. 우리 결혼 생각은 없어? 그의 물음에 유리는 늘 웃으며 회피했다. 좀 더 성숙해지고 나서 얘기하자. 사실 현실은 냉정했다. 경제적으로 미래가 보이지 않는 사람과는 평생을 함께할 자신이 없었다. 바로 그때 태준이 나타났다. 대기업 과장, 안정된 직장, 명문가 배경, 고급 슈트와 시계. 모든 조건이 완벽했다. 유리는 선택했다. 경수의 감정보다 태준이 주는 삶의 안정을. 그 선택은 그녀에게 안락함을 안겨줬지만 동시에 끝나야 할 과거를 끝내지 못한 실수를 낳았다. 하지만 동시에 경수와의 관계는 계속됐다. 태준이 회사에 나간 낮 시간에 유리는 경수와 미래를 가졌다. 그리고 그 속에서 태준을 조롱하는 대화가 오갔다. 이 모든 건 계획이었다. 편안한 삶은 남편에게, 욕망은 내연남에게. 그 둘을 조합하면 완벽한 인생이라고 믿었다. 그리고 결국 들켰다. 일주일 후 경수에게 또 연락이 왔다. 나, 네 남편이랑 직접 만났어. 그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다. 시침이 떼려고 했는데 다 증거 보여주더라. 태준은 사진, 녹음, 경수의 출연까지 조사해둔 상태였다. 탐정까지 고용했다더라. 몇 달 동안 내 행적을 추적했대. 유리는 오한을 느꼈다. 근데 너 말고도 만난 사람이 있었거든. 뭐, 경수는 겉으론 순진했지만 사실 대학 시절부터 수많은 만남을 이어온 사람이었다.
유리는 그런 경수의 과거를 알면서도 현실 도피의 대상으로만 여겼다. 너 설마. 경수는 체념한 듯 말했다. 너네 남편 그거 다 알아냈어. 나 이제 진짜 끝장날지도 몰라. 그걸 피해자 부모나 기혼자 남편에게도 알릴 수 있습니다. 나는 소름이 돋았다. 태주는 경수의 또 다른 잘못들까지 모두 파악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 항복했지. 경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더는 도망칠 수 없다는 걸 알았거든. 위자료 5천만 원 내기로 약속했어. 나는 머리를 감싸쥐었다. 경수 역시 완전히 벼랑 끝까지 몰린 것이다. 하지만 5천만 원이라니 내가 낼 수 있을 리 없잖아. 경수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담겨 있었다. 며칠 뒤 경수에게서 또 전화가 왔다. 나는 이미 위자료로 정리된 줄 알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전보다 더 망가져 있었다. 야, 너네 남편 또 무슨 짓을 한 거냐? 경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화낼 기운조차 남지 않은 듯했다. 태준이가? 무슨 일인데? 유나, 남편이 나한테 찾아왔어. 유나. 나는 낯선 이름에 고개를 갸웃했다. 다른 상대였어. 기혼녀였고 들켰어. 경수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말했다. 나랑 불륜했다는 거 알게 돼서 3천만 원 위자료 청구당했어. 나는 말을 잃었다. 이제 내 위자료만 총 8천이야. 어쩌라고 진짜. 경수는 이어서 말했다. 그래서 나 결국 너네 남편한테 찾아갔어. 회사까지 가서 겨우 만나서 말했지. 조용히 해주기로 했잖아. 그게 약속 아니었냐고. 경수는 그때를 떠올리며 격분했다. 근데 너네 남편 그냥 의자에 앉은 채 나를 아래서 올려다보더라. 그리고는 약속. 내가 언제 그런 걸 했죠? 그 말에 경수는 분노했지만 태주는 침착하게 말했다고 한다. 그냥 상대편 남편이 알아차린 것뿐이에요. 전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경수가 분노에 못 이겨 책상을 내리쳤지만 태주는 오히려 미소 지으며 말했다. 혹시 그에 대한 증거라도 있으신가요? 그 순간 경수는 완전히 꺾였다. 그 눈빛이 진짜 날 완전히 깔보는 눈이었어. 수고하셨습니다. 그러고는 경비 부르고 나는 꼴사납게 도망치듯 나왔어. 며칠간 조용하던 경수에게서 또 연락이 왔다. 이번엔 완전히 패닉 상태였다. 망했다. 진짜 망했어. 무슨 일이야? 다나 부모한테 들켰어. 경찰에 상담 갔대. 다나. 17살 고등학생이었어. 근데 걔가 18살이라고 했단 말이야. 경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 부모가 위자료 2천만 원을 요구했어. 이제 총 1억이야 끝났어. 그래서 도망치려 했어. 한밤중에 집을 나와 만화카페와 캡슐호텔을 떠돌았지. 하지만 가진 돈이 얼마 없었고 사흘도 지나지 않아 결국 들켰어. 탐정이 따라붙어 있었던 것 같아. 내 위치는 곧바로 파악됐고 부모님이 와서 날 실려갔어. 지금은 완전 감시 상태야. 24시간 내내 누군가의 눈을 피해갈 수 없어. 외출도 금지, 휴대폰도 전부 감시야. 이젠 아버지의 공장에서 매일 둘이서 일하고 있어. 아침 6시부터 밤 8시까지 숨 돌릴 틈도 없는 강제 노동이지. 월급은 120만 원. 생활비를 빼면 남는 90만 원 전부가 위자료로 들어가. 1,000만 원을 그렇게 갚으려면 9년도 넘게 걸리지. 난 이제 30인데 이대로라면 결혼도 못해. 연애도 못해. 아무것도 못하겠어. 경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말끝마다 절망이 배어 있었다. 부모님한테는 수치스럽다고 욕먹고 동네 사람들한테도 소문이 다 퍼졌어. 밖에 나가는 것도 부끄럽고. 솔직히 내 인생은 이제 끝이야. 그리고 이 모든 게 다 너 때문이야. 내가 날 그런 식으로 꼬시지만 않았더라면. 그렇게 말한 그는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어버렸다. 경수의 인생은 무너졌고 태준의 복수는 완벽하게 성공했다. 나는 핸드폰을 손에 쥔 채 멍하니 앉아 있었다. 모든 건 내 욕심에서 시작된 일이었다는 걸 이제야 인정하게 됐다. 일주일 후 나는 아버지의 지인이 운영하는 공장에 들어가게 되었다. 아침 6시 기상,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12시간의 반복된 작업. 손은 거칠어지고 발은 붓고 몸은 항상 욱신거렸다. 화려하고 여유롭던 전업주부 시절은 이제 꿈속 이야기 같았다. 실수령 월급은 200만 원.
기숙사비 40, 식비 30, 공과금 20을 제외하면 남는 건 130만 원. 그중 100만 원은 위자료로 나가고 내가 쓸 수 있는 돈은 겨우 30만 원뿐이었다. 그리고 뱃속에 있던 아이는 결국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수술을 받던 날 간호사가 건넨 따뜻한 말에 눈물을 멈출 수 없었다. 내가 저지른 일이 얼마나 큰 잘못이었는지 그제야 뼈저리게 느꼈다. 공장 기숙사는 6평 남짓한 방 하나, 창밖으로 보이는 건 회색 벽뿐. 에어컨은 오래되어 여름엔 덥고 겨울엔 추웠다. 같이 지내는 공장 동료들은 좋은 사람들이었지만 내 과거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상대도 없었다. 예전 나는 외모 관리에 돈을 아끼지 않았었다. 고급 화장품, 피부관리, 미용실. 한 달에 100만 원 넘게 쓴 적도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약국 화장수조차 사기가 부담스럽다. 머리는 스스로 자르고 염색은 꿈도 못 꾼다. 거울 속 지친 내 얼굴을 보면 내가 누구였는지도 잊을 지경이었다. 이게 내가 바라던 인생이었나? 밤이 되어 좁은 방에 혼자 있으면 자연스럽게 혼잣말이 새어나왔다. 편의점에서 과자 하나 사는 것도 가계부를 들춰보고 주말엔 빨래하고 청소하고 할인마트에 다녀오는 게 전부였다. 연락하던 친구들도 하나둘 연락을 끊었다. 내 사정을 알게 되자 다들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SNS를 보면 예전 친구들이 가족과 함께한 사진을 올려놓는다. 그 모습은 내가 잃은 것들을 더욱 또렷이 떠올리게 만들었다. 어느 날 밤 나는 조용히 태준과의 결혼 시절을 떠올렸다. 함께 본 영화, 고급 레스토랑에서의 식사, 받았던 선물들. 태준은 진심으로 날 사랑해줬다. 하지만 나는 그 사랑을 경수와의 일탈로 짓밟았다. 그때 그냥 경수와 손절하고 태준이랑 살았으면 나는 천장을 바라보며 조용히 속삭였다. 욕심을 부리지 않았더라면, 경수와 끊었더라면, 임신했을 때 진실을 말했다면, 머릿속은 만약에로 가득 찼지만 이제는 늦었다. 시간은 되돌릴 수 없다. 5천만 원의 위자료, 매달 100만 원씩 갚으려면 약 4년. 그동안 이 공장에서 일하며 검소한 기숙사 생활을 해야 한다. 이런 과거가 있는 한 결혼도 출산도 다시는 꿈꿀 수 없을 것이다. 태준을 진심으로 사랑했던 건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그와 함께했던 삶은 분명 행복했다. 그리고 나는 그 행복을 내 손으로 부숴버렸다. 경수와의 자극적인 관계에 빠져 어리석은 망상을 꾸었던 대가가 이거였다. 나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이게 내가 선택한 길의 끝이었다. 모든 건 내 잘못. 잃은 것이 너무나 많았지만 그래도 살아가야 한다. 속죄하며 혼자 살아가야 한다. 그게 이제 남은 내 유일한 길이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시면 더 좋은 영상을 만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